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식당에서 나가자마자 빌포르는 지금까지의 즐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갑자기 자기와 똑같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 선고를 내리는 최고 임무를 가진 인간의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얼굴 표정을 바꾸는 것은 교묘한 배우가 곧잘 하듯이 그도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연구한 결과이지만 오늘은 미간을 찡그리거나 어두운 표정을 짓는 데에 꽤 애를 먹었다. 실제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의 장래를 그르치게 될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정치 계통에 대한 추억을 제외한다면 그는 지금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제부를 손에 넣었고 27살에 벌써 사법관으로서의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더욱이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아가씨를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검사 대리답게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상매랑량은 놀라울 정도의 미모를 지녔고 게다가 당시 궁정에서 가장 권력이 있던 가문의 태생이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으므로 그녀 양친의 세력은 모두 이 사위의 것이 될 것이었고 더욱이 신부는 5만 에큐의 지참금까지 가지고 오게 되어 있었다. 게다가 또 중매인들의 무서운 말에 의하면 양친이 죽은 뒤에는 50만 에큐의 유산이 고스란히 손에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하나로 되어 빌포르를 위해 눈부실 정도의 큰 행복을 일으켜 놓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이러한 마음속에 그려진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본 뒤에는 태양 안에조차 반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문간에서 그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경부를 만났다. 이 음침한 사나이를 보자 당장 그는 제3의 천국에서 지금 자기들이 걷고 있는 현세로 떨어졌다. 그는 아까도 말한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경부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하고 그는 말했다. 편지는 읽었소. 체포한 것은 잘한 일이오. 그럼 그 사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음모에 대해서 당신이 수집한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오. 음모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압수한 서류는 정리해서 봉함을 해가지고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장에서 보셨겠지만 마스트가 3개 달린 돛배 파라온호의 1등 항해사 에드몽 단테스라는 사나이입니다. 알렉산드리아나 스미르나와 무명거래를 하고 있고 마르세이유의 모렐 부자상회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상선에 타기 전에는 해군에라도 근무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무척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는요? 19, 많아야 20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이때였다. 빌포르가 그랑드 루이를 지나 콩세이유 거리의 모퉁이로 접어들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싶은 한 사나이가 뚜벅뚜벅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모렐 씨였다. 여 빌포르 씨 하고 이 선량한 사람은 검사 대리를 향해 소리질렀다. 여기서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실은 어처구니 없는 기묘한 착오가 생겨서 내 배의 1등 항해사로 있는 에드몽 단테스가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실은 그를 신문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 하고 모렐 씨는 청년에 대한 우정에 못 이겨 계속했다. 당신은 고소당한 그 청년을 모르실 테지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할 수 없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인데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상선 승무원으로서의 자기 일을 아주 잘 터득한 사람입니다. 오, 빌포르 씨, 충심으로 그 청년의 일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도 알 수 있듯이 빌포르는 이 고장의 귀족 계급에 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렐 씨는 평민 계급의 사람이었다. 전자는 극단적인 왕당파이고 후자는 암묵리에 보나파르트파로 의심받고 있었다. 빌포르는 경멸적인 눈으로 모렐 씨를 보았다. 그리고 냉랭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아시겠지만 사생활에서는 얌전하고 영업관계에서는 정직하고 자기의 일은 잘하는 사람도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큰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당신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이 마지막 말에 특히 힘을 주었다. 마치 이 말을 선주 자신에게도 적용시키려는 듯이. 그리고 그의 탐지하려는 듯한 눈초리는 자기 자신 관대한 조치를 바라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도 남을 위해서 부탁하려는 이 대담한 사나이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다. 모렐 씨는 얼굴을 붉혔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의견에 관해서는 꺼림칙한 점이 없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원수와 만난 일에 대해서 또 황제가 하신 몇 가지 말에 대해서 단테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얼마만큼 그의 마음을 흐트러 놓았다. 그러나 그는 정성을 다한 뜨거운 어조로 덧붙였다. 부탁입니다, 빌포르 씨. 항상 그렇게 하셨듯이 올바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빨리 불쌍한 단테스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이 우리에게 되돌려달라는 말이 검사대리의 귀에는 혁명적으로 들렸다. 뭐라고? 하고 그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다. 우리에게 되돌려달라고? 고용주가 저도 모르게 이런 집단적인 말투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단테스라는 사나이는 탄소당의 일파에 가담한 것일까? 술집에서 체포되었다고 경부는 말하고 있었다. 동료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비밀 집회라도 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그는 목소리를 높여 안심하세요 하고 대답했다. 만일 피의자가 결백하다면 내 심판에 굳이 조력을 바라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의자가 유죄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벌을 주지 않으면 큰 악리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로서는 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재판소 뒤편에 있는 자기 집 문 앞까지 왔으므로 그는 얼음처럼 차갑게 인사를 한 뒤 위엄을 꾸미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쌍한 선주는 그 자리에 남겨진 채 마치 화석이라도 된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대기실은 헌병과 경찰관으로 꽉 차 있었다. 그들 한가운데에 체포되어 온 사나이가 그들에게 감시되며 증오에 불타는 눈에 둘러싸인 채 냉정한 태도로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빌포르는 대기실을 가로지르면서 곁눈으로 단테스를 흘끔 보았다. 경관 한 사람으로부터 한 묶음의 서류를 받아들고는 수인을 데리고 오게
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흘끔 곁눈으로 보았을 뿐이지만 그것은 빌포르에게는 이제부터 신문하려는 사나이에 대한 개념을 얻는 데 충분했다. 크고 넓은 이마에는 총명함이, 날카로운 눈매와 좁은 미간에는 용기가, 그리고 상아처럼 흰 두 줄의 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두껍고 약간 벌려진 입술에는 솔직함이 엿보였다. 이 첫 인상은 단테스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빌포르는 지금까지 여러 번 정치적인 의미 깊은 말로서 설사 최초의 감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신용해서는 안 된다고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인상과 감동이라는 두 개의 말의 차이 따위는 고려에 넣지 않고 이 격언을 자기가 받은 인상에 적용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자기의 마음에 숨어들고 다음에 머릿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선량한 본능을 억눌렀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짐짓, 점잖은 얼굴을 꾸미고 음산하고 위협적인 태도로 책상에 앉았다. 잠시 뒤에 단테스가 들어왔다. 청년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태도는 침착하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극히 정중한 태도로 재판관에게 인사를 하고 선주 모렐씨 집의 객실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눈을 들어 의자를 찾았다. 이때 비로소 그는 빌포르의 잔뜩 흐린 눈과 부딪혔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마음속을 타인에게 눈치채이지 않으려고 눈을 불투명 유리처럼 만들고 있는 재판관 특유의 눈이었다. 이 눈을 보고 그는 그제서야 자기가 음산한 얼굴을 한 사법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직업과 이름은? 하고 빌포르는 들어올 때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물었다. 서류는 이 1시간 동안에 이미 꽤 부피가 커졌다. 그만큼 이 부패한 스파이의 조작극은 피의자라고 불리는 불행한 사람에게 느닷없이 휘감겨든 것이다. 에드몽 단테스라고 합니다. 하고 청년은 침착하고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렐 부자상회 소속 파라온호의 1등 항해사입니다. 나이는? 하고 빌포르는 신문을 계속했다. 19살입니다. 하고 단테스는 대답했다. 체포되었을 때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 제 약혼 필요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감동으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큼 그 즐거웠던 순간과 지금의 우물한 순간의 대조가 그에게는 답답하게 생각되었다. 또 눈앞의 빌포르 씨의 어두운 얼굴을 보자 메르세데스의 화사한 얼굴이 밝게 빛나던 것이 생각났다. 약혼 피로연 자리에 있었다고? 하고 검사 대리는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떨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 사랑하고 있던 아가씨와 곧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감동한 빌포르도 이 우연의 일치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행복의 절정에서 체포된 단테스의 절박한 목소리는 하마터면 그의 마음속에 동정의 기분을 자아내게 할 뻔했다. 그 자신도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자신도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그와 똑같이 이미 행복에 도달하려 하고 있던 한 사나이의 기쁨을 깨뜨리기 위해 중단되었던 것이다. 이 기묘한 유사점은 상 메랑시의 살롱으로 돌아갔을 때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단테스가 다음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는 연설가가 어떻게 해서든지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때로는 참된 웅변으로 인정받으려고 말을 둘러댈 때 흔히 사용하는 저 대꾸투성이 문구를 미리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연설의 뼈대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자 빌포르는 그 효과를 예상하여 속으로 미소 지으면서 다시 단테스 쪽을 돌아보며 자, 계속하게 하고 말했다. 무엇을 말입니까? 재판소에 대해서 분명한 주장을 하라고. 어떤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알고 있는 한의 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하고 이번에는 단테스 쪽에서 미소를 띠면서 덧붙였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별로 대단한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네는 왕위 찬탈자의 군대에 있었던 일이 있는가? 해군에 입대하기로 되어 있을 때 나폴레옹은 실각했습니다. 자네의 정치적 의견은 과격하다던데?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그는 아무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마치 누가 고발이라도 한 것처럼 태연하게 그렇게 질문했다. 제 정치 의견 말입니까?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이지만 의견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 겨우 19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해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현재도 장래에도 대단한 인간이 아니지만 만일 제가 제 희망대로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렐 씨의 덕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 의견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입니다만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를 사랑할 것, 모렐 씨를 존경할 것, 메르세데스를 뜨겁게 사랑할 것 등입니다. 이것이 재판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재판소로서는 별로 흥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단테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빌포르는 상대방의 온화하고 명랑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얼굴도 모르는 피의자를 관대하게 대해주라고 부탁한 르네의 말이 생각났다. 범죄나 범인을 다루어온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 그는 단테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결백의 증거가 떠오르는 것을 인정했다. 실상 아직 소년이라고 해도 좋을 이 청년은 단순하고 꾸밈이 없으며 구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의 웅변수를 가졌고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품고 있었다. 행복은 악인까지도 선량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 청년은 지금 행복했으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고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심정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빌포르는 그에게 난폭하고 준엄했으나 그의 눈길이나 목소리 그리고 그의 태도에는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상냥함과 선의밖에는 없었다. 됐어 하고 빌포르는 속으로 말했다. 꽤 좋은 청년이로군. 이것으로 르네의 첫 부탁을 문제없이 들어주어서 그녀를 기쁘게 해줄 수가 있겠군. 여러 사람 앞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한쪽 구석에 가서 기쁨의 키스를 할 수가 있겠군. 이러한 즐거운 기대로 빌포르의 얼굴에는 웃음이 감돌았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생각을 하다가 단테스에게로 눈길을 옮기자 재판관의 표정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던 단테스는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싱긋이 웃었다. 자네에게 적은 없는가? 하고 빌포르가 말했다. 저에게 적이 있느냐고요?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다행히 저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 때문에 적을 만든 일이 없습니다. 제 성격은 조금 과격할지도 모르지만 부하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것을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 밑에는 10명에서 12명의 선원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은 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젊음으로 아버지처럼이 아니라 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네를 시기하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지. 자네는 19살의 나이로 선장이 되려 하고 있어. 자네들의 직업에서는 이것은 높은 지위거든. 자네는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려 하고 있어.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행복이야. 이러한 이중의 행복 때문에 자네를 시기하는 자가 생겼을 것이 틀림없단 말일세. 그렇습니다. 검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검사님은 저보다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설사 저를 시기하는 사람이 제 친구들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워해야만 할 테니까요. 그건 틀린 생각인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주변을 언제나 똑똑히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돼. 실상 자네는 보아하니 훌륭한 청년으로 여겨지네. 따라서 재판소의 통례적인 규칙을 자네를 위해서 깨기로 하겠네. 자네를 우리 앞으로 오게 만든 고소장을 자네에게 보여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이것이 그 고소장일세. 어떤가? 필적이 기억에 있나? 그렇게 말하며 빌포르는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어 단테스에게 건네주었다. 단테스는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이마를 스쳤다. 그는 말했다. 아니요, 이 필적은 기억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적을 일부러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꽤 자유로운 서체로 씌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쓴 사람은 대단한 달필입니다. 저는 검사님 같은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하고 빌포르의 얼굴을 감사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덧붙였다. 왜냐하면 저를 시기하고 있는 자는 실상 진짜 적임에 틀림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청년의 눈 속에 섬광이 번뜩이는 것을 보고 빌포르는 처음에 느꼈던 그 온화함 뒤에 강렬한 정력이 숨겨져 있음을 간추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고 검사 대리는 말했다.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오. 피의자가 재판관에게 하는 식이 아니라 부당한 입장에 놓인 인간이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인간에게 대답하듯이 말이오. 그럼 이 익명의 고소장 가운데서 사실인 것은 어느 부분이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빌포르는 단테스가 되돌려준 편지를 그야말로 더럽다는 듯이 책상 위에 집어 던졌다. 모든 것이 진실이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거짓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선원으로서의 제 명예를 걸고 메르세데스에 대한 제 사랑을 걸고 제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차례차례 얘기해줘요. 하고 빌포르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러는 나를 보면 르네는 틀림없이 내게 만족을 느낄 테지. 그리고 이제는 나를 가리켜 목을 자르는 관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 실은 이렇습니다. 배가 나폴리를 떠나자 루크렐 선장은 뇌염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배에는 의사가 없었고 게다가 선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엘바섬에 가려고 연안의 어디에도 기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점점 더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드디어 선장 자신도 끝장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곁으로 부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테스군,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실천해주겠다고 자네의 명예를 걸고 맹세해주게. 실은 매우 중대한 일일세.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맹세하겠습니다, 선장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나? 내가 죽으면 이 배의 쥐희는 1등 항해사인 자네가 맡아야 하네. 그렇게 되면 자네는 배를 엘바섬으로 돌리고 포르토페라이온에 내려서 대원수를 만나 뵙고 이 편지를 전해주게.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도 편지를 자네에게 건네주며 어떤 사명을 내릴 걸세. 내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명을 단테스군, 자네가 내 대신 수행하게 되는 걸세. 그리고 그 명예는 자네가 차지하게 되는 걸세.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대원수님 곁으로 적분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자 선장님은 이 반지를 대원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 되네. 그렇게 하면 아무런 장애도 일어나지 않을 걸세. 라고 말하며 저에게 반지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에 선장은 정신착란에 빠지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소?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누구나 제 입장에 놓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임종하는 사람의 부탁은 신성합니다. 특히 선원의 경우는 상사의 부탁은 반드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바섬을 향해서 돛을 올리고 다음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전원에게 금종령을 내리고 저 혼자서만 상륙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원수 옆에까지 가는 데는 한바탕 옥신각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 증명이 되는 반지를 건네주자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대원수는 저를 맞이하고는 불쌍한 루크렐 선장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 통의 편지가 저에게 주어지고 저 자신이 그것을 파리로 가지고 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선장의 유언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세유에 상륙하자 배의 일을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약혼자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도 더 아름다워졌고 또 한층 더 다정했습니다. 모렐 씨 덕분에 종교상의 까다로운 절차도
일체 생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혼 피로연을 가졌던 것입니다. 앞으로 1시간 뒤면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파리로 떠나기로 하고 있던 참에 검사님도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무시하고 계신 이 고소장이 제출되어서 저는 체포된 것입니다. 그렇군. 그렇군. 하고 빌포르는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사실인 것 같군.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경솔했던 죄요. 더욱이 그 경솔은 당신 선장의 명령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소. 그럼 엘바섬에서 건네받았다는 편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리고 호출이 있으면 다시 출두하겠다는 것을 맹세하시오. 그것이 끝나면 당신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 좋소. 그럼 저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겁니까? 하고 단테스는 기쁜 나머지 깡충깡충 뛰면서 소리 질렀다. 그렇소. 하지만 그 전에 편지를 보여줘야 하오. 그것은 검사님 앞에 있을 겁니다. 경부들이 다른 서류와 함께 가지고 갔으니까요. 그 다발 안에 서류 몇 통이 보이는데요. 잠깐 기다려요. 하고 검사 대리는 장갑과 모자를 손에 든 단테스에게 말했다. 기다려요. 그 편지는 누구 앞으로 보내는 거지요? 파리 코크헤론 거리의 노아르티에 씨 앞입니다. 설사 벼락이라 하더라도 이토록 급격히, 이토록 갑작스럽게 빌포르 위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또다시 팔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반쯤 엉거주춤한 자세로 단테스에게서 압수해온 서류 다발을 손에 들고 그것을 황급히 뒤적거려 그 안에서 그의 운명을 좌우할 편지를 뽑아들더니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공포의 눈길로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코크헤론 거리 13번지 노아르티의 귀하 하고 그는 점점 더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놀라면서 대답했다.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하고 빌포르는 거칠게 대답했다. 왕의 충실한 신하는 모반자 따위를 알 수가 없지. 그렇다면 모반에 관한 편지일까요? 하고 단테스는 물었다.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아까보다도 더 큰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떻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지고 온 그 편지의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럴 테지. 하고 빌포르는 분명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수신인의 이름은 알고 있을 테지. 편지를 본인에게 건네드리기 위해서는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자네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을 테지. 하고 빌포르는 읽어나감에 따라 점점 더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자네가 엘바섬에서 노아르티에 씨 앞으로 보내는 이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에게 그것을 건네준 사람 외에는. 이거 큰일이군. 점점 더 큰일이군. 하고 빌포르는 중얼거렸다. 편지의 끝부분에 가까워짐에 따라 빌포르의 이마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입술은 하얘지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는 핏발이 섰다. 그것을 보며 단테스는 말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다 읽고 나자 빌포르는 두 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한동안 넋을 잃은 것처럼 아무 말도 않고 있었다. 오,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하고 단테스는 쭈뼛거리며 물었다. 빌포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뒤에 창백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얼굴을 들고 다시 한번 편지를 읽었다. 자네는 편지의 내용은 모른다고 했지? 하고 빌포르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물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맹세코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어디 편찮으신 것 같은데요. 초인종을 누를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아니, 하고 빌포르는 갑자기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대로 있어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기에서 명령하는 것은 나지 자네가 아니야. 단지 하고 단테스는 기분이 상해서 말했다.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 다만 조금 현기증에 났을 뿐이야. 그것뿐이야. 자기 일만을 생각하라고. 내게 신경 쓸 것 없어. 자, 대답하게. 단테스는 그 말을 듣고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빌포르는 다시 팔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땀이 흥건한 이마에 대고 또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벌써 세 번째였다. 아, 이 편지의 내용을 이 사나이가 알고 있다면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노아르티에가 빌포르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내 신세는 파멸이다. 영구히 내 신세는 파멸이다. 그는 이따금씩 에드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입 밖에 내어 말을 하지 않는 비밀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을 자기의 시선으로 꿰뚫을 수가 있다는 듯이. 그렇다. 이제 의문의 여지는 없다. 하고 그는 느닷없이 소리질렀다. 하지만 천지신명께 맹세코 말씀드립니다. 하고 불쌍한 청년도 소리질렀다. 만일 저를 의심하신다면, 저를 수상쩍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무쪼록 신문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대답을 할 테니까요. 빌포르는 자기 자신을 꾹 억제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자네를 신문하던 중에 더할 수 없이 중대한 혐의가 생겼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바라고 있던 것처럼 즉각 자네를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게 되었네. 적어도 내 권한으로는 말일세.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심 판사와 상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네.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자네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자네도 다 보았지? 오, 물론입니다. 하고 단테스는 소리질렀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친구로서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럼 자네를 한동안 구류하기로 하겠네. 하지만 기한은 될 수 있는 대로 짧아지도록 조치하겠네. 그런데 자네에 대한 중요한 혐의 물건은 이 편지일세. 자, 보게. 그러면서 빌포르는 난로로 다가가 그 편지를 불 속에 던졌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될 때까지 거기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자, 보게. 하고 그는 계속했다. 이것으로 증거는 완전히 소멸되었네. 오, 하고 단테스는 소리 질렀다. 검사님은 올바른 사람 이상의 분입니다. 검사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알겠지? 하고 빌포르는 말을 계속했다. 이런 일까지 했으니까 나를 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테지? 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검사님이 명령에 따를 테니까. 아니, 하고 빌포르는 청년에게 다가서면서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하려는 것은 명령이 아니야. 알겠나? 그것은 충고야.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에 따르듯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자네를 이곳에, 이 재판소에 저녁 때까지 붙들어 두기로 하겠네. 아마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자네를 신문할 걸세. 그러면 내게 말한 것처럼 말하는 거야. 다만 이 편지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네. 약속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빌포르 쪽이 간청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피의자 쪽이 재판관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알겠지? 하고 그는 난로 안의 쟤를 흘낏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쟤는 아직도 종이의 모양 그대로 남은 채 난로불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이제 그 편지는 소멸되고 말았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자네하고 나쁜 일세. 그것은 두 번 다시 자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걸세.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도 딱 잘라서 부인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네는 구제될 수 있을 걸세. 반드시 부인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좋아, 좋아. 하고 빌포르는 손을 초인종 노끈에 가져가면서 말했다. 그러나 노끈을 잡아당기려던 순간에 손을 멈추고 가지고 있던 편지는 그것뿐인가? 하고 물었다. 그것뿐입니다. 맹세하겠나? 단테스는 손을 내밀고 맹세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빌포르는 초인종을 울렸다. 경부가 들어왔다. 빌포르는 경부에게 다가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근거렸다. 경부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 사람 뒤를 따라가게. 하고 빌포르가 단테스에게 말했다. 단테스는 가벼운 인사와 함께 빌포르에게 마지막 감사의 눈길을 보내고 방에서 나갔다. 문이 단테스의 등 뒤에서 닫히자 빌포르의 전신에서 힘이 쭉 빠졌다. 그리고 거의 실신한 것처럼 팔걸이 의자에 맥없이 쓰러졌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오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인생은 그리고 운명은 어떤 실에 의해 조정되는 것일까? 만일 검사가 마르세유에 있었다면, 만일 예심 판사가 나 대신 불려왔었다면 나는 끝장이 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가, 이 저주받을 편지가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렸을 것이다. 아, 아버지, 아버지, 당신은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제 행복을 방해하실 겁니까? 저는 언제까지 아버지의 과거와 싸워야만 합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한 줄기 빛이 그의 마음을 꿰뚫은 듯 그의 얼굴이 환히 빛나며 또 경련을 일으키고 있던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다. 핏발이 섰던 눈은 가만히 그 동작을 멈추고 무언가 한 가지 생각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하고 그는 말했다. 하마터면 나를 파멸시킬지도 몰랐던 편지가 어쩌면
내 운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자, 빌포르, 일을 해야지, 일을. 그리고 피의자가 이미 대기실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검사 대리도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는 바쁜 걸음으로 약혼자의 집으로 향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